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생물보안법 등의 영향을 받는 제약 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상생을 위한 논의가 100여일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개수수료 입법화 등 정부 개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재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재계가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 트럼프 2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와 통상정책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미국 통으로 불리는 류진 회장을 필두로 한국경제인협회가 가교 역할에 나섰습니다. 한경협은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4대 그룹 사장급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내달 워싱턴에서 우드로 월슨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4대 그룹 수장 중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내년 2월 한미일 관료와 재계 인사 등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에 참석하고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SK그룹은 북미 대강 컨트롤 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인사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미국 대관 조직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해외 법인 관리와 현지 정재계의 소통을 맡은 글로벌 대관 조직인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팀을 실 단위로 승격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초 해외 대관 조직을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대응 총괄 조직인 글로벌 전략개발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총수들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트럼프 승리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칩스법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제정한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 개발 지원에 132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 달러를 배정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라며 보조금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또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신 고관세 부과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당근 대신 채찍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칩스법 보조금을 믿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칩스법 보조금을 통해 64억 달러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 보조금 4억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보조금 규모가 큰 만큼 트럼프 2기 정부가 칩스법을 폐기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이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집권이 2달여 남은 시점에서 칩스법 세부 조건 합의에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 정부 집권에 앞서 미 상무부와 보조금 지급 세부 사항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반도체 어깨만큼이나 촉각을 곤두세운 곳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생물보안법 등의 영향을 받는 제약 바이오 업계인데요. 이들 법안이 어떻게 변할지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의 제약 바이오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약가 인하에 대한 기조는 기존 정부와 동일하지만 2022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기될 거란 관측. 이 법은 이름 그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바이든 정부는 미국 보험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가를 인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 대신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 약가 인하를 강화할 거란 전망.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기존 의약품과 효과가 비슷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가 확대되며 일각에선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엔 성장의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된 생물보안법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중국 CDMO 기업의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상생을 위한 논의가 10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돼 왔지만 결국 11차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오늘까지 상세간 추가 검토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떤 방안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배달앱 중개 수수료 합의를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오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 방안을 두고 최종 합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약 100일 동안 이뤄진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합의에서도 실패하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의위원들이 업계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측에 오늘까지 기존안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사의 수정안은 오늘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입점업체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수료까지 인하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11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에만 수정안을 요구한 걸까요? 다른 배달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협의처 출범 당시에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또 요기요, 땡겨요까지 이 4개 업체가 함께 했는데요. 협의체는 요기요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고 또 땡겨요는 공공 배달 앱으로 이미 2%대 중개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배달 플랫폼 요기요는 오늘 입점업체 측과 협의를 완료했는데요. 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요기요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하고요. 여기에 주문 건수에 따라서 배달은 최대 4.7%까지 추가로 인하하는 등 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10일차 회의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배달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양측은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 수준이었는데요. 이날 배민은 거래액 기준 상위 30%, 80%, 하위 20% 등 세 구간으로 나눠서 수수료율 2%에서 7.8%까지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고요. 이는 현행 9.8%보다는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만 배달비는 구간별로 1,900원에서 3,400원 사이로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현재 배달비 최대 2,900원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6개 구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눴고 수수료율은 2%에서 9.5%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했지만 이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000원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네,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배달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네요.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입점업체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걸까요? 네, 입점업체 측은 기본 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또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서 2%까지 낮추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협의체 공익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합의되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중재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또 가계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해야 하고요. 최고 중개 수수료율 역시 지금 수준인 9.8%보다 낮추고 또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의 경우에는 현 수준인 1,900원에서 2,900원 이 정액제를 유지할 것 등이 담겼습니다. 네, 양측이 수수료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제시된 수정안에서도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날 나온 수정안을 보고 또 배달앱의 제한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요, 이 협의체는 종료되고 이럴 경우에는 입법 등의 후속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협의가 진통을 겪어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공정위는 협의체와는 별개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또 최해 대우 요구 등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모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위해 긴 시간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하루빨리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시장 3대 지수가 지난주 올해 들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올랐습니다. 왜 유독 우리 증시만 약세일지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지 김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장중한 때 다운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처음으로 44,000선을 돌파했으며 S&P 500 지수도 장중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5.7% 급등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올해 첫 거래일 16,769.36으로 출발해 전거래일 기준 14.6%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오랫동안 침체였던 중국 증시도 전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올해 24% 올랐습니다. 반면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에선 투자이민, 주식이민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율도 워낙 촉촉하니까 전부 다 미국 주식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무슨 금투세 얘기도 나왔었고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게 보면 한국 시장 보면 지금 답답한 규제라든지 세계가 변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른데 한국은 지금 보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요소들이 많았고 이것도 투자 실망을 많이 시켰고요. 그 중에 하나 기대가 밸류 프로그램이었죠. 전체 증시를 견인할 만한 대장주가 부진하다는 점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불안 요소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주가 랠리를 이어가는 데에는 소수 대형주가 신고가를 갱신하며 전체 증시를 견인한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SAP가 시가총 1위거든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죠, SAP가. 인공지능에 가까운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못 따라잡고 있어요. 전혀 못 따라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시가총의 상당히 큰 부분 쪽을 짓는 게 되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라든지 현대나 SK나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동력이라고 불리는 AI 쪽에 막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예전처럼 그래 잘하고 있구나라는 안도를 줄 텐데 여기에 대한 부재가 사실 크다고 봐요. 빨리 인공지능에 대한 DNA를 갖춰야 된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내년 원전 관련 예산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K원전이 날개를 달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원전 관련 예산 축소로 K원전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 중 사용 후 해결료 관리 기반 조성 예산은 55억 원에서 35억 원 규모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시설 확보는 23억 원에서 15억 원 규모로 줄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시설 설계 기술 개발도 3억 원가량 삭감됐고 원전 수출 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57억 원에서 내년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19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원전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엔 한국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이라 거기에 대비해서 적절한 대비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내년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도전합니다.
총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나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폴란드의 잠수함 획득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 이어 초대형 잠수함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캐나다가 북극권 방어를 위해 도입하는 잠수함 발주 사업 CSCP 수주에 도전하는 겁니다.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 사업 규모는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총장은 관련해 지난 10일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 방문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안한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탑시 총장은 내일 오전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잠수함 상정비를 시연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KSS-3CA 모델은 KSS-3 배치 1의 기존 납축 배터리를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교체해 잠항 시간이 훨씬 깁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획득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3,000톤급 잠수함 3척 발주 사업으로 총 3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내년 초 수주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따른 초대형 잠수함 획득 사업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기업이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금융지주사마다 발표한 밸류업 계획을 이행하려면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을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연말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밸류업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본 비율 관리를 통해 주주 환원력을 확보하는데 금융당국은 밸류업을 위한 보통주 자본 비율 13% 이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금융지주사별 올해 3분기 보통주 자본 비율을 보면 KB금융은 13.85%, 하나금융 13.17%, 신한금융 13.13%, 우리금융 12% 순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험 가중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통주 자본 비율은 줄어드는데 통상 강달러 시기에는 위험 가중자산이 고평가되고 외화자산이 많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폭은 커집니다. 현재 금융지주사별 발표한 밸류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확정 후 강달러 행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1.1원의 장을 개시한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부터 시행을 앞둔 최대 2.5%포인트 수준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가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보다 위험 가중자산 상한선이 높은 기업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위험 가중자산은 979조 6,110억 원에 달합니다. 3분기 만에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60% 이상이 기업 대출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은 안정적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KPI까지 손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달부터 신규 기업 대출 실적을 직원들의 승진, 성과급 책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업 대출을 회수할 경우 KPI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이버가 연매출 4분의 1을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검색, 쇼핑 등 핵심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AI를 접목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하는 AI 브리핑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팀 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 24 현장. 네이버는 검색, 지도, 쇼핑 등 핵심 서비스에 자체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밀착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네이버의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온 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각자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검색과 쇼핑, 지도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순차적으로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연구개발 규모를 가파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는 R&D 비용으로 1조 9,92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매출 10조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최소 2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대표가 취임한 2022년부터 따지면 최근 3년간 R&D에 6조 원을 쏟아넣은 셈입니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중 생성형 AI 검색 기능인 AI 브리핑을 우선 선보인다는 계획.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후 검색 결과를 자동 요약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AI 쇼핑 앱을 별도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연 매출의 최대 25%를 R&D에 투자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AI 생태계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